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해외 도피 중인데요. 이 오촌 조카가 청문회 직전 청문회 주요 증인에게 도피 중에 전화를 걸어서 입맞추기,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전화통화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이 녹취록에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는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간 우리도 죽고 조국도 낙마한다. 큰일 났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다 모른다라고 아마 얘기할 거다. 라고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과정에 증거인멸 입맞추기 전화까지 한 조국 오촌 조카. 조국 장관은 정말 몰랐을까요? 조국 장관의 발언대로 오촌 조카와 사전에 연락 없었던 걸까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그 어떤 의혹보다 가장 강력한 의혹이 오늘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 의혹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장관은 셀프 기자간담회에서 오촌 조카와 이 시국에서 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화한 적 없다. 그리고 오촌 조카는 1년에 한 번 제사 때 볼까 말까 한 대면대면한 사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 오촌 조카가 청문회 직전 주요 증인에게 해외 도피 중에 그것도 전화를 걸어서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조국도 죽는다. 이렇게 말 맞추자 입맞추기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설명과 오촌 조카의 발언이 묘하게 배치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는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조간신문 어떤 내용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조국 장관이 취임하던 그날 법무부의 핵심 간부들이 대검에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 1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빼고 가자. 조국 장관이 취임한 직후에, 그날 그 직후에 법무부의 핵심 간부, 그 중에 한 분은 검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분입니다. 대검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총장 빼고 가자 라고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국 취임한 날, 그날 말입니다. 별도 수사단이 가족 수사를 하게 하자라는 법무부의 이 제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총장한테 보고하고 법무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거 장관에게는 얘기 안 한 사안입니다. 법무부의 해명대로라면 장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이른바 알아서 기었다라는 건데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거 누가 봐도 검찰에 대한 수사 압박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 수상한 제안 잠시 후에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인 오촌 조카가 청문회 직전 그 민감한 시기에 청문회 주요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러면 다 죽는다. 조국도 낙마한다. 조국 펀드 투자업체 대표가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검찰한테도 다 제출했습니다. 청문회 앞두고 입맞추기, 증거인멸 시도를 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 국내로 전화를 걸었어요. 펀드 문제가 불거질까 봐 다급하게 청문회 증인에게 입맞추기를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터리 육성 정책,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인데 이거 조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미리 알고 투자한 걸로 가면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건 낙마 사유다. 오촌 조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증거인멸 입맞추기를 지시합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녹취록 내용 공개하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의문은 이 오촌 조카가 청문회 당시에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다 라면서 아무것도 모른다. 투자금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예언까지 합니다.
조국 장관은 오촌 조카와 사전에 전화통화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그 어떤 의혹보다 가장 강력한 의혹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그 와중에 조국 장관은 서울대학교에 또 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로스쿨 교수들이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정치 생각 없다.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겠다. 셀프 기자간담회 때 이렇게 조국 장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휴직원을 낸 겁니다.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3년 안 채울 거다. 휴직 기간이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6월에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내년 6월 안에 검찰개혁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조국 장관의 발언과 행동이 또다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국 장관은 서울대학교에 휴직원을 내고 추석 상여금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받을 건 다 받았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정치권에 심상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반조국 연대 깃발을 들었는데 그 깃발, 그 손짓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손학규 대표가 화답을 했습니다. 보수 통합의 물꼬가 트이나 한국일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야당이 조국 퇴진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서 조국 정국에 정당의 힘을 합치자라고 제안을 했고 손 대표는 논의해보겠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다. 해임 건의안 등 적극적인 공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묘하게도 조국 장관이 분열된 보수 야당을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일면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왜 조국 사태에 분노했나? 몰라서 묻는 거 아니겠죠. 지방대 졸업 뒤 취업 준비하는 20대는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했습니다. 딸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조 장관을 옹호하는 386 명망가들한테 화가 났다. 기득권의 카르텔이 수면 위에 떠올랐다. 386 세대들만의 그들만의 이익 네트워크로 변질이 됐다. 전문가들은 민중과 함께하자 했더니 선거 공학적인 계산만 하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한겨레 신문 일면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이것도 논란입니다. 정부가 172억 원을 들여서 2020년까지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과 양산 이 일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을 건립하기로 추진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증설보다 예산이 적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야당은 예산 낭비다. 단 1원도 허락할 수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대통령의 기록관이 따로 있었는데 이거 말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기록관을 따로 짓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명탐정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요일은요. 양당의 현역 매치 대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수요일 기대하셨을 텐데 민주당의 남원정 소심파 조응천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강원도의 힘 이양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바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입맞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 얼마나 긴박하고 바쁠까요? 조심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해외 도피 중에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청문회 주요 증인에게 청문회 직전 전화를 걸어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말입니다.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해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빠져라. 법무부가 조국 장관 취임 직후에 검찰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윤석열 총장 빼고 가자라고 수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법무부의 행동이 대통령의 발언과 일치되는 행동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대통합.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야당이 대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잠시 후에 세 가지 키워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모펀드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저는 제 오촌 조카와 일체 통화하거나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보다 가장 강력한 의혹이 오늘 터졌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세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해외 도피 중인 오촌 조카와 사전에 전화를 한 적 없다라고 셀프 기자간담회 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설명과는 다르게 이 청문회 직전 그 오촌 조카가 청문회 주요 핵심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청문회에 나가서 위증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입맞추자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이 고스란히 전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조국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오촌 조카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개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하루빨리 귀국했으면 좋겠다던 오촌 조카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데 해외 도피 중에 청문회 직전 주요 증인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녹취록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의혹은 조국 장관의 답변을 미리 코치까지 해줬다라는 겁니다. 입맞추기죠. 녹취록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조모 씨예요. 조국 오촌 조카가 웰스NCT 최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장관의 일가의 그 펀드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가짜 차용증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면서 조국 조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그 업체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돈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조국 장관이 청문회 때 얘기할 거야. 라고 청문회 직전 통화인데 미리 조 장관이 어떻게 얘기할지 조국 장관의 조카가 이야기합니다. 자, 청문회에서 답할 거 내일 저녁까지 픽스하자. 라고 최모 씨에게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조국 조카의 코치대로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후보자가 블루코어라는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이 전부 웰스 CNT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것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 처가 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자, 청문회 때 조국 장관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모른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었던 녹취록 내용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국 조카가 청문회 직전에 주요 증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조 후보자 측은 며칠 뒤 청문회에 이렇게 얘기할 거다. 내가 웰스NCT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투자됐는지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양수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연락을 안 했자고 지금 조국 장관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오촌 조카랑. 근데 오촌 조카가 청문회 직전에 조국 장관이 뭐라고 얘기할 건지 어떻게 다 이렇게 아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분들이 뭐 텔레파시를 사용해서 서로 교감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연락을 다른 방식으로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촌 조카가 조국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어떻게 얘기할지를 지금 정확히 알고 지금 최모 씨한테 입맞춤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내용.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씨하고 조국 씨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 이 두 사람은 한 그 몸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떤 일어났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서로 지금 공모하는 관계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조모 씨, 조국 씨의 오촌 조카는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필리핀은 우리나라하고 범죄인 인도 협약을 체결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잡아주세요 하면 필리핀 경찰이 얼마든지 잡아주는데 아직까지 못 잡고 못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검찰과 경찰과 뭐 수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빨리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웰스CNT 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통장이고 계좌고 뭐고 다 공개할 시점이 오는데 우리가 정공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숨겨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거짓말했다 나중에 들통나면 더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사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 대표가. 그런데 조국 씨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는 아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말 조 후보가 낙마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카가. 예. 그러니까 조카는 뭐냐면 지금 벌어졌던 일들이 세상에 공개되면 우리 오촌 당숙인 조국 씨는 낙마한다 장관에서 낙마하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면 안 된다라고 지금 범죄, 은폐를 지금 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분들 엄청난 거를 좀 공모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 조 씨, 그러니까 조카인 조 씨가 최 대표한테 가짜 차용증을 만들자는 걸 의논합니다. 여기 지금 예. 녹취록에 나와요. 이거는 완전한 범죄죠. 완전한 지금 범죄다. 이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된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거 확실한 거다. 확실한 겁니다. 조국 씨는 저는 지금 조국 장관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조국 씨는 지금 장관직을 바로 사퇴해야 됩니다. 이 녹취록이 나온 이상 더 이상 본인의 예. 범죄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첫 국무회의 석상 회의하는 거를 화면으로 봤는데 왼쪽 오른쪽 기세다가 국무위원을 상징하는 금빛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조국 씨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배지를 달고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회의를 합니까? 이 정말 잘못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범죄를 은폐하라는 이런 정황들이 드러났는데 보다 신속한 수사 그리고 관련자들은 빨리빨리 협조를 해서 제대로 돼서 우리나라 국격을 바로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이따 좀 나오겠습니다만 법무부가 예.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적인 수사팀을 만들자. 법무부가 나서가지고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를 축소하겠다는 겁니까?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태까지 조국 씨와 조국 씨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뭐 국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조국 씨를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대통령께 묻습니다. 조국 씨를 정말 그대로 장관을 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로 만들 건지 대통령이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조국 씨 호칭은 이양수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오촌 조카와 조국 장관이 사전에 모의했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현재는 없다라는 점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더 궁금한 건데 사전에 연락을 안 했다라고 조 장관께서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오촌 조카가 당숙이 며칠 뒤에 얘기할 줄 어떻게 알고 저렇게 최 대표한테 얘기를 한 겁니까? 후보자 측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로 도피를 했고 해외로 도피하는 과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조 선생을 돕기 위한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아무 탈 없이 장관으로 가기 위한 길을 깔기 위한 모종의 입맞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군데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쯤 됐으면 조국 장관 스스로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 오촌 조카와.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면은 오촌 조카가 장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어쩌다가 만나는 정도고 우리 집안 전체에서 금융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는 거는 이 오촌 조카가 유일했기 때문에 오촌 조카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투자했을 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코링크 PE 거기서 투자했다고 하는 웨스 CNT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모른다면 저 오촌 조카는 왜 이렇게 나서갖고서는 설레발을 치면서 이 웰스 CNT에 대한 대표에다가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저는 심각한 내용들을 하게 됐을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예. 자, 다시 조국 후보자, 조국 장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절 중에 대한민국에 꽤 논란이 컸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휴대폰을 걷어가요. 이 휴대폰을 감찰합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운영위원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조국 장관에게 조국 민정수석도 휴대폰 제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저도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제 휴대폰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답변하기도 합니다. 현재 고위공직자고요.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은 조국 장관이 지금 관련된 문제 속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입을 맞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는 조국 장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을 한번 감찰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조국 장관이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장관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본인의 휴대폰 혹은 아닌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 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이런 부분들에 관여된 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한마디 진짜 드리고 싶은 것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문제 불거졌을 때 동양대 총장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그리고 나서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 내역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가 전화를 함께 받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을 때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오촌 조카의 관계에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런 관계였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물을 것 같습니다. 조 장관 휴대폰은 검사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오촌 조카는 지금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녹취록에서 검증이 된 건데 이제 여기서 불거지는 의혹이 그렇다면 조국 장관 측과 오촌 조카가 사전에 뭔가 공모가 있었느냐라는 지금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신 건데 손소 변호사님 일단은 해외 도피 중에 오촌 조카가 청문회 직전 주요 증인에게 가짜 차용증도 만들라 그리고 모른다라고 얘기하라 다소 이제 거짓 위증을 강요하는 것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오촌 조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 녹취록의 내용이 굉장한 특종이 되는 거고요. 또 그 보도 가치가 굉장히 상당히 크다라는 판단을 사후적으로 받게 되겠죠. 그런데 약간 맥이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반대로 보자면. 왜냐하면 지금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녹취록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오촌 조카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고 또한 녹취록에서 언급한 조국 후보자, 아저씨 이런 언급들은 본인이 그동안 조국 후보자의 이름을 팔아서 한 행동들을 덮기 위한 그런 행동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국 생각하면 장관을 끌고 들어간 거다. 네, 이러면 다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자가 당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발언을 할 이야기를 미리 알고 서로 조율한 다음에 최 대표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국 후보자는 그 자금 사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오촌 조카도 최모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해가 되거든요. 예. 또 두 번째, 지금 이 녹취록을 이 최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최 대표 입장에서는 이 오촌 조카와 사이에서의 금전 관계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것도 이 오촌 조카에게 돈 10억 원을 줬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최모 씨가 지금 억울해하는 거는 나는 모르고 한 건데 나는 조국이 누군지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오촌 조카한테 내가 돈 준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무슨 죄를 나에게 묻는 것이냐. 라는 항변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물론 조국 장관 또는 정경심 교수 어느 선까지 이 사모펀드 관련된 문제와 연관되는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힘듭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가능성은 다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녹취록만 가지고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이 잘못을 했다. 예. 또는 적어도 정경심 교수가 이 오촌 조카와 내통을 해서 사모펀드 관련된 불법 운용을 했다. 예. 이것까지 단정하기는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손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빨리 오촌 조카를 좀 잡아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잡아와서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지 오촌 조카가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를 소개해줬다라는 의혹부터 조국 장관 측이 오촌 조카와 사전에 입맞춤을 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그런 상황 같은데 녹취록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혹까지 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녹취록 내용 띄워주시죠. 오촌 조카 좀 빨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씨 잡겠다고 어디 나가지 않았었나요? 누구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녹취록 위증 강요. 오촌 조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 후보자에게 돈이 갔냐 안 갔느냐가 제일 중요해. 펀드 문제 불거지면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예요, 정말.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배터리 연결되고 WFM에 그러자 최모 씨가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같은 식구고 같은 그 조국이를 키우자는 뜻에서 다 하는 건데 지금 최모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국이를 키우자는 뜻에서 같이 사업을 했다. 이 오촌 조카와 그런 얘기를 평소에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조모 씨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난리가 날 거다. 이게 전부 다 그 수소차, 현대차 다 엮어가지고 완전히 기자들이 좋아하는 그림들이 완성되는 상황이다. 최 씨가 죽은 사람 계약서를 써놓고 정리하자는 것 아니냐. 아니 죽은 사람이 지금 돈을 어떻게 넣어놓느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이 낙마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 녹취록 내용도 연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해 충돌까지 조국 오촌 조카가 우려합니다. 이거 정말 오촌 조카가 너무 많이 우려하는데요. 웰스 CNT가 2차 전지 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 문재인 정권의 배터리 육성 정책의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완벽한 정황이 인정된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당시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해 충돌까지 우려를 했는데 이양수 의원님, 문재인 정권의 수소차 육성 산업 그리고 그거의 핵심이 바로 이 배터리 육성 정책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오촌 조카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조 장관이 이 배터리 육성 정책에 대해서 미리 알고 우리가 이 배터리 전지 사업을 키우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참 기가 막힐 일인데요. 사실 그 배터리 수소전지 그 육성 사업은 과거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도 굉장히 주력 산업으로 삼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초기에는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모 씨라든가 최모 씨 이런 분들이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이 국책 사업으로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 후보자가 나중에 낙마하는 상황까지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이 조국 씨의 그 오촌 조카인 조모 씨가 조국 씨로부터 과거 민정수석 당시에 이 배터리 육성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상당히 국가에서 투자도 하고 앞으로 규제도 완화하고 추진할 사업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서 뭔가 일을 벌린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걱정을 할 일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조국 씨의 조카인 오촌 조카 조모 씨 이분을 빨리 지금 그 수사 당국에서 빨리 신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못하게 하고 저 문제를 확실히 좀 될 건데 저게 된다 그러면은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겁니다. 이거 공직자로서 사전 정보를 유출해서 그것을 부를 획득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모 씨가 이제 그 오촌 조카인 조모 씨 저분이 법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 충돌.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랬겠죠. 이 정보를 뭐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이해 충돌이 되니까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런 얘기를 좀 하는 거 아니겠나. 이해 충돌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땅이나 부동산이 어디로 좀 개발되는데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가 집을 몇 개 사놓으면 그 이해 충돌이다. 뭐 그때 나온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고급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에 투자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획득하면 안 되는 그것이 이해 충돌인데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조국 씨 조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벌써 범죄의 어떤 짙은 혐의가 있고 예.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 생각이. 예. 지금 한번 이 녹취록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종천 의원님. 예. 지금 조국의 오촌 조카와 최 대표의 녹취록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 이해 충돌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는 조국 장관의 연루 의혹과 별개로 미리 배터리 육성 정책을 알고서 2차 전지 사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으로 제가 지금 보여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이 배터리 육성 정책이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걸까요? 근데 제가 좀 의문을 표하고 싶은 거는 2차 전지, 뭐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육성 이게 뭐 쉬쉬하면서 극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정책인가요? 이미 화석연료 자동차보다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계속 나간다. 예. 거기에 핵심은 배터리다. 그래서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2차 전지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고요. 그게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표하는 거는 정부의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이 과연 이게 기밀이냐, 예. 보안을 요하는 몇몇 사람만 아는 그런 정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의문을 표합니다.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이미 LG화학이나 배터리 2차 전지에 그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 주가 엄청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게 비밀이냐, 이게 이해 충돌이 생길 만한 예. 그런 보안상이냐라는 게 좀 의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게 보안상이면 근데 2차 전지 중에서도 또 특별한 게 있어서 그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지금까지의 2차 전지와는 전혀 다른 땅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저게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또 조국 장관 얘기로도 자기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국가가 밀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에 그 펀드가 투자를 하는 거 그게 무슨 잘못된 투자인지 왜 이거를 막바로 2차 전지 업체에다가 그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가로등 전멸기, 자동 전멸기라고 하는 웰스 CNT에다가 일단 투자를 하고 거기서 몰래 IFM이란 곳에 또 투자를 하고 또 WFM 여기와 우회 상장을 통한 예.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예. 안 돼요. 이해가 안 이게 된다. 나쁜 일이면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엄청나게 육성하고 있는 산업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조모 씨라는 사람이 오촌 조카가 최모 씨한테 뭔가 좀 숨기는 거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최모 씨도 나중에 이제 지금 아마 영장이 들어갔을 겁니다. 오늘 영장 심사 받는 걸로 제가 예. 알고 있는데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면서 여러 가지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당신이 당한 거야 라고 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이거 녹취록을 갖다가 지금 오픈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만약에 조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저게 공개된 정보고 문제가 없는 거라면 왜 조 장관의 오촌 조카는 이해 충돌을 언급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낙마의 이유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도피 중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녹취록 중에는
정말 이거 말고 뭐 딴 게 더 있어야 이게 얘기가 되지. 공개 정보 비슷한 거 가지고 이해 충돌이고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건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딴 게 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녹취록이 어떻게 이거보다?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엔 최모 씨가 자기가 억울하니까 언론사에다 좀 릴리즈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예. 글쎄 저 가지고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김병현 박사님. 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조 의원님 일리가 있어요. 얘기대로 어차피 수소차가 하는 건 다 아는 사이니까 조 장관 조카도 그걸 알았을 텐데 그게 정말로 떳떳하고 문제가 안 된다면 왜 굳이 해외 도피 중에 최 씨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거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야, 너 청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 장관도 죽고 우리도 다 죽고 빼도 막도 못한다. 민정수석이 우리한테 당시에 정보 준 거 이해 충돌이다. 라는 말을 왜 굳이 했을까? 전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문제가 위야무야 덮이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련에서 나오고 있는 조국 장관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조국 장관은 진짜 몰랐고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용사들의 역할이고 왜 그걸 조국 장관에게 묻니?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반문하죠. 그럼 정경심 교수는 도대체 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코링크 P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WFM에 들어가서 자문하고 1,000만 원이 맞는 돈을 받습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 예. 이 내용 그대로 조국 장관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은 오천조카와는 투자라는 순간 인연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천조카는 코링크 P와도 연결성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 안에서 들어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개입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중간중간 정경심 교수가 드러나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은 당연히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사실은 우리가 가족 부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경제 운명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불거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의혹이 청문회에서 드러나는 순간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만천하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라는 얘기들을 지금 오천조카가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랑 왜 이렇게 거울처럼 저는 자꾸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최순실 씨가 외국에 있는데 다 들어오거나 안 들어옵니다. 녹취거나 터지잖아요. 고용태 씨 측근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녹취.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서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최순실이 걔네들이 이거 완전히 조작이고 이렇게 저렇게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죽어. 고영태한테 이런 얘기가 녹취록이 불거지고 나서 사실관계에 대한 의혹 규명하자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피해사실 공표 이런 얘기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얘기였습니까? 그 얘기 하나만으로 납득할 수 없는 최순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고요. 외국에 있는 최순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 모든 칼끝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향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죽 하면 관계자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 현재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기소되고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굉장히 가열찬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해외 도피 중에 있는 오천조카를 찾기 위해 모든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조국 장관은 아마 몰랐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이 저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김병현 박사님의 어떤 개인 의견은 어쨌든 이번 녹취록은 최순실 고용태의 해외 도피 중 녹취록급이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녹취록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절박하게 회유하는 장면인데 그 대목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 장관의 오천조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대표가 순순히 응하지 않아요. 최 대표가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내가 약을 먹고 죽든 내가 다 안고 갈 거야 라고 거의 절박하게 회유합니다. 그러자 최 대표가 되묻습니다. 조 씨 아저씨한테 해가 안 가는 게 중점이냐. 여기서의 조 씨 아저씨는 조국 장관으로 보이는데 그러자 오천조카가 그렇다라고 답을 하는 대목도 녹취록에 좀 등장을 하는데 손수일 변호사님 이게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그 녹취록 그 내용도 전체를 아직 보지 못했고 또 이 녹취록 내용이 아마 이 오천조카가 관여된 그런 이 큰 그림의 아주 일부일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를 파악하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또 오천조카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 사실관계 파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빨리 오천조카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해야 될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든
또는 문제가 되지 않든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누가 잘못을 했는지 이거를 가려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고 수사기관이 그거를 가림으로써 이 논란이 정리될 수 있거든요. 예. 수사기관이 좀 더 노력해서 빨리 진행을 하기를 촉구하겠고요. 또 결과적으로 이번 녹취록은 오촌 조카와 이제 웰스 CNT 대표인 최모 씨와의 대화거든요. 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늘 이 최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그 혐의가 뭐냐면 횡령이에요. 횡령. 예, 횡령. 10억 원은 횡령입니다. 횡령해서 오촌 조카를 줬다는 겁니다. 또 그중에 또 5억 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5억 원 돌려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검찰이 보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잡고 있는 거는 이 둘 사이의 자금 거래이고 더 좁게 보자면은 이제 최 대표가 본인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후에 수사가 속도를 내고 진행되면 이 사모펀드가 범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또 그와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수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도피하고 있는 이 오촌 조카의 이야기만 가지고 조국 장관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단정하는 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단정할 수 없죠. 네. 단정할 수 없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큰 돈이 흘러가서 운영되는 곳에는 범죄도 많고 또 범죄 합법과 위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한 이야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쪼개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문단 하나 이걸 통해서 큰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나중에 약간 착오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맞아요. 손소 변호사님 신중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근데 단정할 수 없다 아직. 예,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뭐 측면도 이해는 합니다만 모든 걸 오픈하면은 다 같이 죽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숨길 게 많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조국 씨가 분명히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언론에서 합리적 의심을 계속 가지고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것이 드러나지. 조국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랑을 받는 엄청난 거대 권력의 핵심 인자입니다. 예.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거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직 다 전모가 드러나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피해서 간다 그러면은 이 진실은 그냥 묻히고 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녹취록 내용은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정말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만한 그런 좀 파괴력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네. 여기에서 지금 나온 몇몇의 진실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명확하게 집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이 거악을 척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 사모펀드요. 절대 블라인드 펀드 아닙니다. 네. 그리고 조국 씨의 조카, 오촌 조카는 이 투자사를 우회 상장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녹취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이권 사업이고 여기에 조국 씨가 개입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모두가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대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주시해서 계속해서 파고들어야지 이것을 캐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녹취록에 대해서 정경심 씨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정경심 씨가 직접 해명을 했어요. 정경심의 해명. 자, 먼저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으로 인해 저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표명합니다. 라고 정경심 씨가 강력하게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 좀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이 녹취록이 언론에 들어온 게 정경심 씨한테 왜 그렇게 유감인지가 일단은 궁금하고 정경심 교수 본인이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리고 이 오촌 조카와 연계가 돼 있어서 이른바 그 조국 가족 펀드, 사모펀드 의혹과의 어떤 연결고리다라는 의혹을 본인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선은 자신을 반론하고 싶은 그분의 심리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저렇게 반론하느냐라는 것은 그만큼 큰 문제라서 그게 언론에 이렇게 내비치게 되면 본인이 수사를 받을 때 분명 불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경심 씨의 주장은 네. 이거 언론에서 보도하지 말라라는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그 사람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기존에 제가 청문회 리허설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다시피 총리든 그리고 검찰총장이든 장관이든 청문회를 하기 전에 누구나 리허설을 합니다. 근데 그 리허설은 거의 비밀리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청문회 리허설 상당히 다수 많이 했었는데, 검찰총장, 10년 전인가 검찰총장의 리허설을 했을 때, 박지원 의원이, 이 사람을 아느냐 하면서 저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청문회 리허설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언론에 드러났습니다. 그때 상당히 제가 억울한 누명을 썼었는데요. 그 모든 청문회 리허설을 했다라는 증거를 제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저는 결국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혹을 받았던 약자인 저는 정말 억울하게 정말 1, 2년을 보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벌어야 될 비즈니스 모델도 사라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그게 갑질로서 을들에겐 상당히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리허설을 하는 이유는 사실 청문회 리허설이 너무나 막가파가 많아서 리더가 돼야 될 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위한 리허설이 아니라 리더십을 지켜주기 위한 그러한 리허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만약에 저 같은 사람에게도 위증이 될 만한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 문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희도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지금 질문들이, 그러니까 리허설 할 때 첫 번째 절차는요, 이러한 아젠다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분명 상대 쪽에서는 질문들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상 질문들을 뽑습니다. 예상 질문 하나에 문서가 이만큼이에요. 그것을 답변하기 위한. 이 여러 가지 청문회 리허설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 조국 후보, 당시의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 중이었던 것 같은데 모든 그 여당 쪽 분들께 내가 청문회 나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이런 건 조금 억울하다라는 문자를 보냈었던 것도 기사화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아젠다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증거가 유출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방어해야 되는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촌 조커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청문회 방어팀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예측할 수 있고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 코칭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씨의 반론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인데 이것도 황당합니다. 조국 장관이 취임하던 날 취임 직후 법무부 간부가 검찰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상한 제안을 한 겁니다. 윤석열 빼고 가자. 법무부, 윤석열 뺀 수사단 제안. 자, 오늘 공교롭게 또 검찰에 계셨고 법무부에 계셨고 청와대에 계셨고 수사도 받아보신 지금은 민주당에 계신 조홍천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이 이슈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그제죠. 조국 장관 취임 날 법무부가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를 맡기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누가 제안했는지도 저희들은 실명 보도하겠습니다. 확인이 됐기 때문이죠. 법무부의 이성윤 검찰국장이 지금 대검의 반부패부장, 조국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안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두 분의 실명을 다 보도합니다. 저희들 실명 보도합니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윤석열 빼고 가자. 그리고 이 비슷한 제안이 또 이루어지는데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이번에는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안을 한 사실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요. 이거 양쪽에 다 계셨던 조홍천 의원님. 왜냐면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드리냐면 양쪽에 다 계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위치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건 앵커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재 기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조국 장관 취임하는 날에 법무부가 검찰한테 전화 걸어서 윤석열 빼고 가자라는 제안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떤 수사받는 쪽에서 수사하는 쪽에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법무부 간부가 대신해서 그는 뭐 부적절한 걸로 보여집니다. 부적절하다. 어쨌든 수사팀에서는 또 좀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겠죠.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검찰국장이 등장하거든요. 제안자로서 윤석열 빼고 가자. 자, 법무부의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막강한 자리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행정 책임자고 지휘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실무 책임자가 검찰국장입니다. 실무다. 검찰국이라고 있어요. 예. 검찰국에서는 검찰과에서는 검찰의 인사조직 예산하고요. 형사기획과에서는 특수사건, 또 공공형사과에서는 공안사건, 그다음 형사법제과에서는 지금 사건 조정과 같은 그 형사법제 업무를 다루는 말하자면 핵심 부서죠. 그걸 총괄하는 분이 이성윤 검찰국장이고요. 실제 또 인사실무를 저 검찰국장이 짜서 장관하고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저 장관 결심 얻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세다. 결국 검사들의 인사, 검사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지금 저 실형을 살고 있죠. 실형검사 성추행한 거를 나중에 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덮으려고 인사 원칙에 맞지 않게 통영지청으로 좌천시켰다. 뭐 그걸로 지금 아마 실형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러면 막강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국장이 수사팀 부장검사에게 전화 걸어서 윤석열 빼고 가자라고 제안하는 게 이거 외압입니까 아닙니까? 외압은 아니고 뭐 외압은요 법무부에서 한 걸 가지고 외압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뭐 이건 어떠냐라고 제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장이 아니고 또 한동훈 저기는 검사장입니다. 검사장. 예. 저 반부패 수사부장. 옛날에 중수부장 같은 거죠. 중수부에서 수사기능만 뺀 건데, 뭐, 우리 싫다라고 뭐 얼마인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건. 예. 아마 싫다고 했을 겁니다. 싫다고 했죠. 네. 윤 총장에게 보고까지 했는데, 초기에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왜 부적절한 겁니까? 어쨌든, 검찰 수사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누구도 뭐 감나라부터 대추나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자칫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한 겁니다. 법무부에서 해명이 나왔는데 이거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 교환한 거다. 장관에게 보고를 안 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는데 시점이 공교로워요. 조국 장관 취임하던 날 취임 직후에 법무부에 그러면 검찰국장이 알아서 스스로 지금 검사에게 제안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면 검찰국장과 차관이 같은 날 뭐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두 분은 뭐 어떤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같은 생각을 별개로 했다기보다는. 네. 이거 조국 장관에게 보고 안 된 거 맞습니까? 글쎄 그건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고했다는 증거도 없고. 예. 뭐 자기들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안 한 걸로 그냥 해야죠. 이 정도 후폭풍이 불 일을 장관에게 보고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검찰국장이? 글쎄요. 어쨌든 뭐 이게 장관을 위해서 자기들이 잘 처신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그렇다면 알아서 긴 거네요? 이거요,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어느 나라, 선진국이라는 게 맞아요.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이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다 얘기를 했다? 그것도 그냥 한 명이 아이디어 천에서 의견 교환한 게 아니고 지금 뭐 법무부의 고위 관료 두 사람이 검찰의 고위 관료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계에 있는 반부패 부장하고 대검 차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부당한 수사 개입이고요. 반드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이것을 전라한 사람들, 이렇게
왜 했느냐, 특히 조국 씨하고 의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정치적 사안이기도 하고 또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법무부에서. 예.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 같은 가장 최측근 고위 간부들한테 법무부에서 어떻게 보면 회유에 들어간 겁니다. 야, 윤 총장하고 같이 놀아갖고는 당신들도 같이 망하니까 우리 법무부하고 해갖고 청와대하고 같이 힘 모아서 이번 사건 축소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윤 총장 배제하고 우리끼리 의논해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법무부에서 이거는 정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법무부가 나서서 범죄를 은닉하고 수사를 축소하고 예. 하겠다는 범죄 사실입니다. 이거 반드시 진상조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조국 장관이 이 제안, 수상한 제안,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오늘 출근길에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지금 영상 들어왔죠? 자, 함께 보시죠. 아니, 지금 그 조국 장관은 보도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조국 장관이 조홍천 의원님과 같은 정상적인 어떤 법적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 부적절하다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 차관과 검찰국장에게 오늘 가서 따끔하게 질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오버했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적절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과거 전례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원용해서 지금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해가지고 법무부 장관과 맞서는 그런 형국으로 계속 가는 거는 검찰에도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총장은 약간 뒤로 빠지고 좀 버퍼를 좀 두는 게 낫지 않느냐. 뭐 그렇게 선회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몰랐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는 것까지 보도를 해드렸는데 검찰 내부에서는요 불쾌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인사권 행사 때는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도 기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바 타협이 안 되는 윤석열 총장이 1차 타깃 아니겠느냐. 윤 총장을 비롯해서 강골 특수검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현재 수사 라인을 어떻게든 배제하고 푼 심리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수사방해 목적으로 장관 인사권 행사 때는 직권남용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금들이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김병민 박사님, 지금 네. 법무부는 조국 장관의 법무부예요. 조 장관은 몰랐다고 하지만 조국 장관의 법무부가 지금 대통령의 말씀을 그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성윤 검찰국장이고요. 굉장히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 법대 출신입니다. 근데 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경희대 법대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학연에 연연하고 있는 그런 뭐 인품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시죠. 굳이 예. 학연을 따지는 부분들이 이 어폐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학연에 관한 인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정비서관실에 있는 특감 반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연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봤을 때 이성윤 검찰국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국장의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청와대와 매우 가까운 인사라고 하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새로운 특별수사팀을 꾸리자라고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든 게 강원랜드 채용 수사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 수사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수사라든 과정 속에 당시 한 검사가 이거 외압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총장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별수사단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으로 향해서 정조준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있는데 특별수사단을 만들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말자고 특별수사단을 만들자는 것인지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촉발하고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렇게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난 뒤에 결국은 수사의 대상이었던 권성동 의원 굉장히 많은 피해사실 공표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그러니까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건대 법무부가 지금 있는 모든 사건들에서 뒤로 한 발 빠지고 정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서 뭐하러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가 설치가 돼 있으면은 지금 현재 있게 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면 당연히 이러겠죠. 야, 너희들 공수처 지금 정치회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여건이 압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불거진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과거의 적폐가 검찰이 적폐인 것인지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적폐인 것인지 공수처는 왜 필요한 건지 국민들은 잘 설득이나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예.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일련의 수사 사건들에서 현재 살아있는 권력과 정치 권력은 다 뒤로 한 발 물러서고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의 해명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렇게 해명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파면 연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갖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우리의 작은 기도가 횃불이 되어 나라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길래 저는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면서 우리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영수 의원님,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두 축, 손학규 대표, 유승민 의원. 네. 사실은 손 대표랑 유승민 의원이 거의 갈라질 위기인데 네. 모처럼 한국당 손 대표 유승민 네. 의원 이게 좀 같이 뜻을 모으는 모양새예요? 네. 사실 이 조국 파면 문제는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분명히 조국 씨를 피의자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로.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앉아 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뭐 좌든 우든 중도든 누구든 다 동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우리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 뵀을 때 적극적으로 그 뜻에 동조를 하고 우리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날 집회를 열겠다. 촛불 집회를 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께서도 장외 집회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좀 공동으로 여는 방안도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파의 이해관계가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지붕 아래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조국에 대한 파면 문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항과 항의 문제를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보수 중도 이런 세력들이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예, 정치권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편 조국 장관이 서울대학교에 또 휴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석 상여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걱정한다던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결국 휴직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휴직원을 전달한 겁니다. 조 장관은 2학기 강의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이제 승인하시는 저희 공부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통과가 나시는 거예요.
과거 폴리페서를 강하게 비판했던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2년 넘게 서울대를 떠나 있었습니다. 지난달 초에 복직했지만 6주도 지나지 않아 또 휴직을 신청했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교단을 비울 수도 있게 됩니다. 사임을 하시고 다른 교수분들이 오셔서 저희의 수업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돌아올 여지를 남겼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고 조 장관과 같은 호봉의 교수들의 평균 급여는 845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급여의 60% 수준인 추석 상여금도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자, 허은하 소장님. 네. 휴직계 어떻게 보세요? 같은 교수로서. 분명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걸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럴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지 각인, 고착화가 이미 미스터 몰라요, 미스터 돈노가 되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약속해 주시는 것은 3년만 우선 휴직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또한 좀 의문이 갑니다. 예. 계산해 보면 그 3년이라는 것은 다 내년 6월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정수석 때 이미 2년 3개월 했으니까 그거 빼면은 계산해보면 내년 6월이 딱 3년이 되는 그렇죠. 휴직 기간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한 학기 빠지고 2학기 빠지고 내년 1학기 빼고 그 다음 2학기부터는 가겠다라는 말씀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왜 되셨죠? 혹시 이거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스펙 쌓기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할 일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려면 제 생각엔 이거 하루아침에 뿌리 뽑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적폐, 청산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일 하려면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이상은 걸리실 텐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교수 입장에서. 자, 세 가지 이슈 상세하게 보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인데 오늘 하프는 어떤 분들인지 하프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정경심 교수예요. 두 번째는 최경 장관, 세 번째는 한인섭 교수, 네 번째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 하나하나씩 전해드리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역시 2학기 강의 2개에 대해서 강의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국 동행대 측이 폐강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3일과 5일 휴강계를 냈던 정 교수는 최근 학교 측에 2학기 강의를 하기 어렵다라는 의사를 전화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정 교수가 맡은 수업 1개는 갑자기 교수가 바뀌었고 다른 수업은 신청자 수 최소 인원이 미달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폐강이 됐습니다. 결국 이 수업을 신청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휴강한다고 해서 교수님이 수업을 못해서 그런데 이제 학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저희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되는 거죠. 교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강의잖아요. 그럼 기수하면 왔다 갔다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2개의 강의가 폐강됐음에도 휴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급 기본급은 고스란히 그대로 받게 됩니다. 또 정 교수가 코링크 PE 투자사 WFM에서 자문위원을 맡아 매월 2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배경과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지난 2017년 7월 코링크 PE의 블루펀드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동안 받은 자문료 2,400만 원이 투자금 10억 5천만 원의 2.28% 수준으로 예금 이자율과 비슷하다라는 문제 제기도 나온 거예요. 즉 코링크 PE의 재정이 악화되던 2018년에 투자금의 이자라도 챙겨주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올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국 교수가 서울대학교에 휴직 신청을 한 것 그리고 아내는 강의를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조홍천 의원님이 또 휴직계를 내지 않았어요.
네. 결국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은 좀 수업이 없어지게 된 거군요. 네. 어떻게 돼봐야 됩니까? 재판 한번 받으려면 정신이 되게 혼미해져요. 예. 재판 받는 동안에 받아보셨잖아요. 예. 한 사흘 전부터 기분이 나빠지고. 일단 사흘 전부터 기분이 나빠지고. 예. 한 이틀 전부터 이제 골치가 찌끈찌끈하고는. 골치가 아프고. 하루 전엔 잠이 안 옵니다. 하루 전엔 잠이 안 예. 강의는 못한다. 병행하기가 좀 힘드셨겠죠. 근데 뭐 지금 조국 장관이 아까 뭐 잠깐 나온 게 추석 상여금, 또 우리 정 교수님 또 뭐 기본급, 월급. 이거 뭐 자꾸 이제 이런 게 보도가 뜨는 게 사실 좀 불편해요. 예, 좀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깔끔하지 않다.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하시는 게 어떻게 합니까? 네. 조국 장관은 사직서 내고 정경심 교수는 휴직서 내라. 아니 돈부터 일단 정리를 좀 하시라고요. 기본급 받지 말고 추석 상여금 토해라. 이제 사직 휴직 이거는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시고 네. 일단 돈부터. 그 상여금 다시 서울대 내라 이거죠. 그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이영수 의원님 그 상여금 뭐 얼마나 좀 많겠군요. 월급이 많으니까. 근데 받으면 안 되죠. 본인이 이제 그 과거의 폴리페서들에 대해서 조국 씨가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학생들의 그 학습권을 아주 심대하게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폴리페서들이 좀 잘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본인이 비판한 그런 그 폴리페서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의 얘기를 좀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이제 혹시 장관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교수들이 묻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자분들도 계신 데서 그 수업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잘 결정하겠다 그래갖고 사실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는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되면서 이제 사표를 내겠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팩스로 휴직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교수들도 좀 황당하다 하는 게 지금 서울대 측의 입장이고요. 학생들도 그렇게 학생대 학습권 얘기하던 사람이 지금 민정수석 2년 2개월은 어떻게든 참아줬지만 더 하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당연히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조국 후보자의 정신 상태가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 되면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맡기엔 좀 어려운 정신 상태 아닌가 싶어요. 예, 이번엔 최경 장관입니다. 복직 6주 만에 서울대 교수를 휴직한 조국 장관과 달리 신임 최경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대 교수에서 사직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지난달 1일 복직 후에 한 차례 강의도 하지 않았는데 8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8월과 9월 두 번이나 받은 것은 물론 추석 상여금까지 받았는데요. 지난 1991년부터 서울대학교의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최경 장관은 교수 정년 1년이 남았음에도 휴직 대신 서울대 교수에서 물러나는 사직서를 선택해서 지난달 말 서울대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최 장관의 사직 소식을 접한 서울대 학생들은요. 학교로 돌아와서 정년 퇴임식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으실 텐데 사실은 이 교수에게 정년 퇴임식은 중요한 의미거든요. 사직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서울대 꼭 돌아가겠다, 휴직 3년 안 넘기겠다라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사임을 하고 수업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돌아올 여지를 남겼다는 게 이해 안 된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병 박사님도 지금 경희대에서 겸임 교수죠? 네, 저는 개공 교수로 있기 때문에 비전임 교원이어서 이런 것과는 무관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대 학생들이 나서서 조국 교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국 장관이 임기 다 끝나고 서울대 돌아갔을 때 과연 학생들이 조국 장관에 대한 교수직 복직을 반길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될 거고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3년이 대단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4년을 공부합니다. 4년의 시간 동안 3년의 시간을 내가 담당해야 되는 전공 교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연로하신 원로 교수님들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도 있는데 가장 행복했던 수업을 들었던 건 막 파릇파릇한 신임 교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그분들이 가장 열정과 에너지 넘쳐서 학생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신진학자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적어도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서울대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태고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칫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은 서울대로 나중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조국 장관의 선택은 아주 당연해야 될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건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핫플입니다. 한인섭 교수입니다. 핫플 사연 만나보시죠.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이 불거진 이달 5일부터 어제까지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출근하지 않는 것, 그동안 해외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취소되는 일이 없었던 화요정기연구운영위원회도 한 교수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원 측은 한 교수가 휴가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서울대에서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교수의 이 같은 잠적을 두고 검찰이 조국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만큼 키맨인 한 교수가 조만간 있을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손소 변호사님, 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책연구원인데 국책연구원의 원장님이 그냥 이렇게 출근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휴가이고요. 또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휴가 처리됐다면 뭐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만 뭐 더 궁금한 것은 이제 휴가인데 휴가를 내고 뭘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느냐? 네. 여론에 이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잠깐 좀 재정비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잘못을 했든 아니면 본인이 아는 부분이 있어서든 뭔가 수사기관과의 어떤 수사기관에 나가야 될 것을 짐작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인지, 둘 다인지 이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휴가도 이게 무한정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연휴 지나고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인섭 교수가 휴가를 쓰는 거는 이제 한 교수님의 선택이겠지만 한국형사정책원, 국책정책연구원에게 업무에 피해가 돌아갈 만큼의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또 워낙 또 원칙이 중요하니까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 핫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지난 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낸 장재원 의원의 아들 장영준 씨가 그제 갑작스레 경찰에 출석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자백했습니다.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고 이미 합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초 장 씨 대신 운전자 행세를 한 김 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는 형에게 부탁했다, 아버지 의원실 소속사 관계자가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인 아버지를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기로 했다, 모친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는데요. 장 씨 측은 경찰이 적용한 음주운전과 뺑소니, 범인도피 교사죄 혐의 중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부인했습니다. 사고 당일 내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장 씨의 아는 형 김 씨도 범인 도피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필요한 경우 장 씨를 추가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사실은 허은하 소장님, 네. 장용준 씨 문제가 많아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건 이건 대단한 범죄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자기의 아버지에게까지도 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선 본인 스스로 지금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연예인들은 마약하고 뺑소니하고 이렇게 거짓말만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냐라는 그런 욕까지 먹고 있어요. 본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본인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이에게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또 장재원 의원에게도 한 말씀 드리면 메신저의 파워가 완전히 꺼진 것 같습니다. 아들 때문에 지금 2번 정도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좀 조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공인은 아무래도 본인의 가족이 자신의 이미지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집안 단속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오늘 돌직구쇼에서 처음으로 조국 교수가 빠져서 네. 뭐든지 다 조국이에요. 근데 한인섭은 조국 얘기 안 했어요. 조국이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했죠. 예. 근데 이 권투에서 말입니다. 박싱에서
결정타, 피니시블로는 거의 다 카운터블로에서 나옵니다. 네. 카운터블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 전날 장제원 의원이 예. 청문회에서 딸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조 후보자를 공박을 했습니다. 예. 그날 청문회 끝나고 2시간 만에 지금 이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카운터블로입니다. 예. 그냥 아무 일 없는데 아들이 이렇게 음주운전 한 거하고 그 전날 아버지가 정말 맹활약을 하셨는데 예. 바로 대가로 유사한 게 지금 터지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 남한테 험한 소리 하지 마란 얘기가 있어요. 자기 자식 그러네요. 어디 가지고 뭔 일을 할지 모르고요. 예. 특히 우리 장제원 의원님 아직까지 그 니가에 대해서 사과 안 하셨는데 이제 사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뒤끝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이 까먹으셨습니다. 조홍천, 장제원 두 분이 국회에서 공방할 때 장제원 의원님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조홍천 의원한테 네가라고 하니까 조홍천 의원이 나 조가야 네가 했던 그때 사건이 다시 떠오르는군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 네,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죠. 아마 이제 오늘 오후부터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 고향길 갈 때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빨간 날이지만 사실은 요즘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돌직구쇼를 시청해주고 계세요. TV로도 또 다시 보기로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서 좀 보답하고자 제가 내일 개인적으로 추석 연휴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돌직구 패널들도 강제로 다 제가 반납시켜서 내일은 9시 정각에 빨간 날이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9시 정각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